왜 법정에서 한국인 유학생에게 벌금 500달러가 부과됐을까요? 단지 펜을 떨어뜨렸다는 이유, 그리고 할머니가 선물한 작은 목걸이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친구를 도우러 온 자리에서 그녀는 판사의 노골적인 편견과 인종차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24세 한국인 유학생은 당황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법정 소동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품격과 용기가 어떻게 정의를 바로 세웠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24세 한국인 유학생 김세연입니다. 낯선 땅에서의 하루하루는 설렘과 동시에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고향 서울의 정겨운 풍경 대신 잿빛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귓가에는 숨 가쁘게 오가는 빠른 영어들이 때로는 활기차게, 때로는 소음처럼 느껴지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기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이곳에서의 삶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햇살이 좋았던 그날, 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낀 듯 무거웠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던 미국인 친구 사라가 뜻하지 않게 억울한 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살던 아파트의 임대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명백히 집주인 측의 과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라가 부당한 요구와 함께 피소를 당한 상황이었어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버겁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사라를 보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에 직접 서본 경험은 전무했지만 예비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친구로서 사라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세연아,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나 너무 떨린다. DC 지방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사라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긴장감에 창백하게 질린 친구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괜찮아, 사라. 내가 옆에 있잖아. 그리고 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사라를 안심시키려 노력했고, 우리는 함께 법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내부 구조의 저 역시 긴장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나무 의자에 앉아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힌 채 분주하게 움직이는 법원 직원들, 그리고 공간 전체를 감도는 엄숙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냉랭한 공기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조금은 위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오늘의 제 역할은 어디까지나 사라의 곁을 지키는 조력자일 뿐, 제가 전면에 나서야 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그저 묵묵히 친구의 옆자리를 지키며 재판 과정을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즐겨 입던 밝고 화사한 색상의 옷 대신 차분하고 단정한 느낌의 네이비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를 선택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 목에는 작은 비치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할머니께서 손수 골라 보내주신 것으로 타지에서 공부하는 손녀딸의 행운과 보호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셨죠. 이역만리에서의 고된 유학 생활 동안 이 목걸이는 제게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 고향과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위안이자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부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날에는 꼭 착용하곤 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드디어 사라의 이름이 호명되었고 저희는 안내에 따라 재판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높게 솟은 판사석과 그 양옆으로 위험 있게 걸린 성조기와 DC 깃발이 주는 압박감은 상당했습니다. 판사석 앞에는 로버트 토마스라는 이름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육중해 보이는 문이 열리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넘긴 딱딱한 인상의 백인 남성 판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날카롭게 치켜뜬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냉정함과 완고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가 판사석의 자리를 잡자 소란스럽던 장르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라의 사건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재판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놓칠까 싶어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판사의 질문과 변호사의 답변, 양측의 주장들을 최대한 집중해서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토마스 판사의 시선이 자꾸만 제 쪽으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동양인이라서 그저 신기하게 쳐다보는 것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거기에는 알 수 없는 불편함 혹은 경멸감에 가까운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심리가 잠시 중단되고 다음 순서를 기다리던 그 짧은 순간 제가 손에 쥐고 있던 펜이 그만 손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앗!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펜은 딱딱한 법정 바닥 위를 대구르르 굴러갔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사소한 재판정의 정적을 아주 잠깐 깨뜨렸을 뿐인 작은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판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거기, 아시아계 여성.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소란을 피우는 거요. 그의 고함 소리에 재판정 안에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순간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창피했지만 우선은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실수로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민망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토마스 판사는 저를 그냥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돋보기 너머의 싸늘한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번에는 제 목에 걸린 비치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에 대롱대롱 매달고 있는 건 또 뭐요? 무슨 싸구려 장신구요? 여긴 신성한 법정이요. 그런 이상하고 값싼 물건을 자랑하러 오는 곳이 아니란 말이요. 이상한 물건? 싸구려 장신구? 할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소중한 목걸이를 그런 식으로 모욕하다니 순간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지로 누르며 최대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아직 학생 신분이었고 이곳은 엄연히 법정이었으니까요. 판사님, 이것은 제게 매우 개인적이고 소중한 의미가 담긴 물건입니다. 재판 진행에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크기나 형태가 법정의 복장 규정에 어긋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대한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판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좋게 고분고분하게 상황을 마무리 짓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노력은 오히려 그의 깊은 편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이고 소중한 물건? 여기가 당신네 나라 길거리 자판이라도 되는 줄 아시오? 신성한 미국의 법정에서는 그에 합당한 격식과 예의를 갖춰야 하는 거요. 당신 같은 외국인들이 자꾸 미국의 법과 질서를 흐리고 있단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고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단어에 실린 경멸감, 그리고 당신 같은이라는 표현에서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인종차별적인 시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판사님, 저는 미국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당연히 법정에서의 복장 규정과 태도에 대해 숙지하고 있습니다. 제 목걸이는 보시다시피 매우 작고 단정하며 소란을 일으키거나 재판의 존엄성을 해칠 만한 물건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판사님께서는 제 개인적인 물품을 넘어 제 출신과 인종을 문제 삼으시며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는 명백한 닥치시오. 토마스 판사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의사봉으로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판사에게 말대꾸를 하는 거요. 당신의 그 불손하기 짝이 없는 태도와 이곳 법정의 격식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장신구 착용은 명백한 법정 모독에 해당하오. 따라서 벌금 500달러를 부과하겠소. 당장 여기서 납부하시오. 벌금 500달러? 단순히 펜을 한 번 떨어뜨리고 할머니께서 주신 작은 비치 목걸이를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된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잠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라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판사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죠. 재판정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또 몇몇은 안타깝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판사의 과도한 반응에 의아함을 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듯했습니다. 낯선 타국 땅에서, 그것도 신성해야 할 법정에서 판사에게 부당하게 찍혀 벌금까지 물게 되다니, 억울함과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 한국인입니다. 이러한 부당함과 차별에 쉽게 굴복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저 오만한 판사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 목걸이는 저를 지켜주는 부적이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래요. 이 목걸이가 제게 용기와 힘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꾹 참고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과는 다른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토마스 판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벌금은 납부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판사님의 이번 판결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의 예상치 못한 단호한 어조에 토마스 판사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특유의 비웃음을 흘리며 받아쳤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고? 참으로 유감이군. 하지만 여긴 나의 법정이고 내 말이 곧 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오. 그의 오만불손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법학도로서 그동안 갈고 닦았던 지식, 그리고 제 안에 잠재되어 있던 한국인 특유의 오기와 강인함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저의 차분하지만 당당한 반격에 토마스 판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헛기침을 한번 하며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질문이라? 어디 한번 해보시오. 하지만 당신의 질문이 내 결정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오. 저는 속으로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최대한 침착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실수로 펜을 떨어뜨린 것은 분명 저희 부주의가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판사님, 그 사소한 실수가 법정 모독죄로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만큼 중대한 행위였습니까? 제가 법학 강의에서 배우고 이해하기로는 법정 모독죄는 일반적으로 재판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판사의 권위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의 논리정연한 질문에 판사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당황한 기색으로 얼버무리듯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태도가 심히 불손했기 때문이요. 제가 불손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근거가 있습니까, 판사님? 저는 최대한 정중한 태도로 사과드렸고 판사님의 질문에도 예의를 갖춰 답변하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히려 판사님께서는 저희 외모와 출신 국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면서 매우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발언들이야말로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이전의 떨림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고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죠. 재판정 안에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저와 판사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라 역시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목걸이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제 목걸이가 이상하고 싸구려 같은 장신구라고 표현하시며 법정의 격식에 맞지 않는다고 단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주위를 둘러봐 주시겠습니까?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이 입고 있는 요란한 문구의 그래픽 티셔츠는 어떻습니까? 혹은 저 여성분이 착용하고 계신 제 목걸이보다 훨씬 크고 화려하게 번쩍이는 주얼리는 법정의 격식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저는 침착하게 손가락으로 재판정의 다른 구석에 앉아있던 두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토마스 판사는 잠시 그들을 쳐다보더니 이내 당황하며 얼굴을 붉히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교묘하게 논점을 흐리지 마시오. 문제는 당신의 그 목걸이요. 당신의 그 이상한 목걸이 말이오. 제 목걸이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법규 조항이나 관련 판례를 근거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판사님? 제가 알기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포괄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신념이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장신구를 착용할 권리 또한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법정 내 질서 유지를 위해 복장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한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고 중립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판사님께서는 어찌하여 유독 저의 이 작고 소박한 목걸이만을 문제 삼으시는 것입니까? 이는 특정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에 대한 깊은 편견에 기반한 명백히 차별적인 법 집행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원 수업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리포트를 작성하며 공부했던 관련 판례들을 떠올리며 최대한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제 주장을 펼쳤습니다. 토마스 판사는 제 말을 듣는 내내 초조한 듯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일말의 불안감까지 뒤섞여 복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제가 그저 순진하고 어리숙한 동양인 여학생인 제가 이렇게까지 당돌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 지금 이 법정에서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누그러져 있었지만 여전히 불쾌감이 가득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님, 저는 단지 제가 왜 부당하게 처벌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고 간 모든 대화와 상황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하며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켜져 있던 녹음 기능을 그가 볼 수 있도록 화면을 향하게 했습니다. 사실 판사가 저를 처음 호명했을 때부터 불길한 예감에 몰래 녹음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 부당한 상황을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판사님의 오늘 판결에는 명백한 편견과 차별이 개입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벌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판사님의 자질과 이번 판결의 적법성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미국 시민은 아니지만 이 나라의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저에게는 그럴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저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와 확신에 찬 행동에 토마스 판사는 마침내 완전히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붉은 기운마저 가시고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재판정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기와 법원 경위, 심지어 다른 사건으로 와 있던 변호사들까지 모두 놀란 눈으로 이 전례 없는 상황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쪽 방청석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 저 동양 여자의 보통 내기가 아닌데. 판사가 오늘 제대로 임자 만났네. 쌤통이다. 비록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속삭임이 제게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판사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의사봉을 잡았습니다. 그는 잠시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경솔하고 편견에 가득 찬 행동이 불러올 심각한 파장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좋소. 벌금은 이번에는 특별히 없던 것으로 하겠소. 다만 다음부터는 법정에서의 태도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시오. 그는 마지못해 그리고 매우 마뜩잖다는 표정으로 벌금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권위나 위압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끊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판사님. 벌금은 예정대로 납부하겠습니다. 판사님께서 저희 신분이나 반박 때문에 마지못해 결정을 번복하시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님의 편향적인 태도와 명백한 차별적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상급 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현금 $500를 꺼내 서기에게 정중하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판사를 향해 돌아서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소중한 친구를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판사님 덕분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그 어떤 개인적인 편견이나 차별도 정의로운 법의 이름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때로는 잊히기 쉬운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사라와 함께 조용히 재판정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토마스 판사의 망연자실한 표정을 애써 외면하면서 말입니다. 길고 무거운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자 그제야 온몸에 쌓여있던 긴장감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연아, 세상에 너 정말 대단하다. 나 아까 너무 놀라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니까. 사라가 흥분에 찬 목소리로 제 팔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고마움, 그리고 진심 어린 존경심이 뒤섞여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도 내가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어. 그냥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나 봐.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뜨겁고 강렬한 무언가가 조용히 하지만 힘차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당함의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는 뿌듯함, 그리고 제 스스로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냈다는 값진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목에 걸린 할머니의 작은 비치 목걸이가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법원 건물을 완전히 빠져나오자 눈부시게 쏟아지는 햇살이 마치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판사의 명백히 부당한 처사와 차별적인 행태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고 어쩌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한국인의 강인한 정신과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뜨거운 열정이 함께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사라와 함께 인권 문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낮에 법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만약을 대비해 녹음해 두었던 파일도 변호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변호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토마스 판사의 행동은 명백한 사법윤리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워싱턴 DC 사법행위위원회에 토마스 판사에 대한 공식적인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서에는 사건의 발생 경위, 판사의 구체적인 차별적 발언 내용,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벌금 부과 과정 등을 육하원 측에 따라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녹취록 전문가, 사라를 포함하여 당시 재판정에 있었던 몇몇 목격자들의 사실 확인 진술서까지 꼼꼼하게 첨부했습니다. 진정서 제출 이후의 과정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조사를 개시했고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해야만 했습니다. 토마스 판사 측 변호인은 당연히 저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하며 오히려 제가 판사의 정당한 권위에 도전하고 법정의 신성한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강변했습니다. 때로는 매우 교묘하고 집요한 질문 공세로 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궁지에 몰아넣으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명백한 사실과 미국 헌법 및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희 이야기는 아름아름 교내 신문과 워싱턴 DC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관심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용기 있는 행동의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유학생 신분이거나 다른 소수 인종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토마스 판사에게 저와 유사한 부당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제보도 하나둘씩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보들을 통해 토마스 판사가 이전에도 특정 인종이나 종교적 배경을 가진 소송 당사자들에게 노골적인 편견을 드러내거나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 사례들이 추가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몇몇 양심적인 시민 단체들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저에게 연대 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그들은 토마스 판사의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미국 사법 시스템 내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구조적인 편견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점차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작은 목걸이 하나가 촉발시킨 사법정의 논란 혹은 인종차별 판사에 맞선 한국인 유학생의 용기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안은 점점 더 공론화되었습니다. 솔직히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처음에는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저의 작은 목소리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 작은 행동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를 개선하고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아주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부담감을 감수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고 길었던 몇 달간의 조사와 심해 끝에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원회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토마스 판사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불공정한 처벌을 내렸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에게는 사법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엄중한 견책 처분과 함께 의무적으로 편견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파면이나 정직과 같은 더욱 강력한 수준의 징계는 아니었지만 그의 명백한 잘못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그에 대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 신성해야 할 사법 시스템 내에서조차 판사의 개인적인 편견과 차별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값진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원회 결정 소식은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여러 주요 언론을 통해 비중 있게 보도되었고 저는 졸지에 인종차별과 편견에 용감하게 맞선 한국인 유학생으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학 중인 로스쿨에서는 저에게 학교의 명예를 높였다며 특별 공로상을 수여했고 여러 인권단체에서도 지지와 연대의 의미로 감사패를 보내왔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혹시라도 제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나중에는 정말 자랑스럽다며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 모든 일에 휘말리게 했던 사라의 임대 계약 분쟁 소송 역시 다행히 제 심리를 통해 집주인의 명백한 잘못이 밝혀져 결국 사라의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라는 저에게 몇 번이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제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자신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저는 다시 평범한 법학 대학원생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모든 것이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저 낯선 땅에서 온 소극적인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부당함에 맞서 싸우며 스스로의 존엄과 권리를 쟁취해낸 경험은 저를 크게 성장시켰어요. 그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할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그 작은 비치 목걸이를 매일 목에 걸고 다닙니다. 이제 이 목걸이는 단순한 행운의 부적이 아니에요. 제 뿌리와 정체성, 역경을 이겨낸 용기, 그리고 굴하지 않는 강인한 한국인의 정신을 상징하는 소중한 증표입니다. 가끔 그날 법정에서의 긴박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여전히 심장이 빠르게 뛰곤 합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분명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권선징악. 어쩌면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 속에서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보잘것없어 보이는 개인의 작은 용기라도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정의롭고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값진 경험으로 똑똑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소중한 배움은 앞으로 제가 법조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 위에서 가장 중요하고 밝은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항상 정의를 추구하는 예비 법조인으로서 앞으로도 세상의 부당한 편견과 불의에 맞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당당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세연 씨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작은 목소리 하나가 차별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품격 있는 용기는 무관심했던 법정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정의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당연한 용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당히 말하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조금씩 정의롭게 바꿔간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